이탭스를 활용한 성능 기반 내풍 내진 해석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 성능 기반 해석을 할 때 내진이냐 내풍이냐에 따라서 엔지니어가 배워야 될 항목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본 강의에서는 그런 항목들을 전부 다루는 것은 아니고 수치해석 프로그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하든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하든 재료의 비선형성이라든가 타임 히스토리 해석을 위한 입력 항목들이 내진이나 내풍이나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해오신 지진 해석에 비해서 내풍 해석 시에는 풍화종에 대한 입력 항목만 추가로 더 스터디를 하면은 실제 프로그램 사용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전 기술 강좌에서도 주로 해왔던 일단 성능 기반 내진 해석 시 필요한 부재의 비선형 특성이라든가 지진 하중의 입력, 그 다음에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하기 위한 각종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전에 주로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새롭게 확인된 사항이라든가 또는 꼭 주의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전 강좌에서는 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력 모델이라든가 수치 해석 기법 중에서 퍼포이나 이탭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 그리고 풍화중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한 동적 풍화중 입력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에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탭스를 처음 사용해 보신다든가 또는 성능 기반 내진 해석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 본 강의 자체가 조금 내용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강의 끝나고 나면은 녹화 파일이랑 발표 자료를 모두 올릴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보시고 후속 스터디를 하시다든가 또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진 해석이나 내풍 해석을 할 때 실제 이제 해석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탭스에 들어가 있는 해석 기능은 뭐 일반적인 수치 해석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해석 기능과 동일합니다. 선형 등적 해석이라든가 선형 시간 이력 해석, 그 다음에 선형 시간 이력 해석과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모두 중첩법에 의한 시간 이력 해석, 그리고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이 있습니다. 비선형으로 갔을 때는 이제 비선형 정적 해석이라든가 직접적 분법에 의한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 그리고 실제 모두 중첩법과 동일하게 이제 비선형성을 고려한 모두 중첩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형화한 시간 이력 해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탭스에서는 FNA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Fast Non-Linear Analysis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시오버 해석 이런 것들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여러 가지 입력 항목을 다 넣은 후에 로드 케이스 데이터 대화창을 여시면은 거기 보면은 이런 해석 타입들이 모두 나와 있고요. 거기서 타임 히스토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선형 모달 중첩법, 비선형 모달 중첩법에 해당되는 FNA, 그 다음에 선형 직접적 분법, 비선형 직접적 분법 이런 항목들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선택해서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형 시간 이력 해석이나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통해서 지진이나 내풍 해석을 하게 될 텐데 이 탭스에서 관련 주요 메뉴를 확인하면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형 해석, 중력 해석이라든가 중력 하중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다른 기타 하중에 대한 해석 모델이 다 완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 시 지진 하중이든 풍하중이든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입력되는 주요 항목들을 보면은 모델 익스플로러에 보시면은 쭉 워커트리로 나오는데 주로 이제 선형 매트리얼 부분에서 필요하다면은 비선형 부분에 대한 특성을 입력한다든가 그 다음에 별도의 힌지 프로퍼티를 입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로드에서 펑션에 들어가면은 응답 스펙트럼이나 타임 스토리 하중에 대한 입력 항목이 있습니다. 지진이나 풍하중에 대해서 이 타임 스토리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고정 하중이라든가 또는 시간 이력 하중을 만들기 위해서 로드 패턴이라든가 이런 펑션들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에 해당되는 매스 소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케이스에서 지진 하중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풍하중에 대한 해석을 입력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익스플로러에서 왼쪽에 있는 이 워커트리에서 더블 클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대화창을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메뉴에 들어가서 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항목들이 디파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면은 매트리얼 프로퍼티라든가 펑션에서 펑션, 그다음에 메서 소스, 로드 케이스 이런 항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메뉴에서 들어가셔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프로퍼티 쪽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보신 것 같은 대화창인 이 논리니어 힌지에 대한 입력 항목이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퍼포먼스 체크라는 거는 보통 지진 하중에 대한 성능 기반 내진 해석을 할 때 지진파 7쌍, 그 다음 XY 바꿔서 또 7쌍, 뭐, 그러다 보면 총 한 24쌍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고, 각 지진파 쌍에 대해서 어떤 에버리지 값을 가지고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이때 퍼포먼스 체크를 이용하시면은 평균, 평균된 어떤 아웃풋이라든가 또는 후처리에서 디맨드 앤 캐퍼시티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확인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후처리 작업들을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속으로 관련 메뉴를 보면은 어사인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프레임과 쉘 각각 항목에 들어가면 힌지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쉘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전담벽에 대한 입력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널리시스 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로드 케이스를 선택해서 해석을 돌릴 케이스를 갖다 지정을 한다든가, 어, 멀티코어 해석을 위해서 이제 코어 수라든가 있던 뭐 병렬 해석에 대한 어떤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힌지를 갖다가 모델링 처리할 때 위드인 엘리먼트로 처리하는 게 있고 링크 요소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옵션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어널리시스 모델 포 논리니어 힌지에서 특정 조건들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항목들이 이제 해석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예전에도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선형 모델이 들어오면 후속 작업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선형 데이터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구조물의 비선형성을 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추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매트리얼 레벨이면은 매트리얼 프로퍼티에서 수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는, 섹션이라든가 멤버 레벨 단위라면은, 피마라든가 파이브 힌지에 대한 별도의 이제 힌지 프로퍼티 쪽에서 입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형 해석 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질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입력이 되어 있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작업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중과 로드 케이스를 지정을 해서 이제 해석, 그리고 각종 해석 옵션들을 지정한 후에 이제 해석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선형 특성을 갖다가 지진 해석이든 내풍 해석이든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구조물의 강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일 텐데요. 이제 구조물의 강성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은 단위들이 이제 합쳐진 결과일 텐데, 이 구조물의 강성이라는 결국 부재 강성에다가 구조물의 기하 강성, 기하 강성이 아니라 지오메트리를 고려해서 이제 구조물의 강성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시 부재의 강성이라는 건 결국은 섹션의 강성에서 어, 부재의 지오메트리를 갖다가 같이 고려해서 부재의 강성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섹션의 강성이라는 거는 결국 매트리얼 강성에서 크로스 섹션의 지오메트리를 고려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겠죠. 결국은 구조물의 비선형성을 묘사해서 구조물의 거동을 구한다라는 거는 실제 매트리얼 레벨이라든가 섹션 레벨 또는 이 멤버 레벨에서 어떤 강성의 비선형 속성을 갖다가 입력을 하고 그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구조물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갖다가 도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D 프레임에 대한 강성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은 강성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함수인데 결국 탄성계수라는 거는 매트리얼 레벨이고 i라든가 a 값은 이제 크로스 섹션 단위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l이라는 거는 이제 멤버 프로퍼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전체 구조물의 강성 매트릭스에 기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구조물은 이런 강성 매트릭스에서 실제 구조물이 놓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게끔 됩니다. 만약에 균열이 어느 정도 생겼을 수도 있고, 그립 시링키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선행하중으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 강성 변동에 대한 요인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전체 구조물의 강성 매트릭스를 구성해서 비선형성을 묘사할 때 결국은 매트리얼 단위라든가 섹션 멤버 단위에서 어떤 비선형 속성에 해당되는 일반적으로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에 대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전체 강성 매트릭스를 구성해서 어떤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구조물 단위에서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를 갖다가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매테리얼 레벨에서 비선형 속성을 입력하는 부분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로 응력 변형률 곡선으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섹션 레벨에서 비선형 속성을 입력한다 그러면 보통 모멘트 공률 관계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 단계에서 레벨에서 비선형 속성을 입력하게 된다면은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로 보통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성능 기반 내진 해석을 할 때 ASC 41-13이나 17 베이스로 보통 이제 기준을 코드를 활용하는데 그때 나와 있는 피마 힌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멤버 레벨인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로 비선형 속성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레벨에서 비선형 속성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항목이 보통 일반적인 항목이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멤버 레벨에서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로 비선형 속성을 지정을 하게 되면 하위인 매트리얼 레벨에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또는 뭐 크로스 섹션 레벨에서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매트리얼 레벨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 보나 기둥에서 피마 힌지를 쓸 때는 멤버 레벨에서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로 입력을 하고요. 전단벽이라든가 또는 기둥을 파이브로 모델링 할 때는 이제 매트리얼 레벨 단계이기 때문에 매트리얼에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형태로 비선형 속성 입력이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든가 모멘트 공률 관계, 그 다음에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 그 다음에 스트럭처 레벨에서 이건 아웃풋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ABC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 항목을 선택해서 인풋을 입력하게 되면은 결과로 이런 스트럭처 레벨 단위에서의 하중 변이 곡선을 구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속성을 어느 레벨 단계에서 입력을 하든지 간에 이제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에 대한 곡선을 갖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액션 디포메이션이라는 게 결국 하중 변이, 그러니까 모멘트 공률, 모멘트 로테이션 또는 뭐 응력 변형률 이런 것들을 갖다 액션 디포메이션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얻느냐면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이제 뭐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을 테고요. 섹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모멘트 공률 관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쉘로 분할해가지고 실제 이탭스의 섹션 디자인으로 각 단면의 모멘트 공률 관계에 대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가능하다면 다음 달쯤에 별도로 교육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갖다가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어떤 보정 작업을 통해서 이제 액션 디포메이션 곡선을 갖다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코드에 나와 있는 것도 결국은 실험과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에서 모노토닉이랑 사이클릭에 따라서 이제 거동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왼쪽과 같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제 하중을 받는 모노토닉 커브가 이제 파란색이고요. 요 밑에 검은색은 사이클릭으로 이제 계속 사이클릭 하중을 갖다가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요런 형태의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백본 커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백본 커브를 구해서 구조물에 이제 모델링에 입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백본 커브 보시면은 이제 단조 곡선과 사이클릭 엔벨로프를 한 걸 보시면은 저감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저감되는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은 아마 디그레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 실험이라든가 또는 코드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묘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많은 수치에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력 타입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하중 변이 곡선에서 그 사이클릭
로딩을 받고 있을 때 하중에 로딩, 언로딩, 그 다음에 리로딩 관계를 갖다가 정의를 하면서 실제 디그레데이션에 대한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력 타입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릭 액션 디포메이션 커브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대부분 디그레데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스티프니스 디그레데이션인데 강성 저감입니다. 그림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 하중을 받았다가 초기에 언로딩과 리로딩을 거쳐가지고 이제 루프를 돌고 있는데 이럴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루프를 보시면은 기울기가 점점 눕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눕는 경우가 강성 저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루프 하나의 면적은 에너지 소산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강성 저감이 일어날수록 실제로 루프 면적이 줄어들어서 에너지 소산 능력이 줄어들게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성 저감 외에도 이제 강도 저감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는데요. 강도 저감은 요 옆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 저감은 없고 루프를 돌 때마다 강도가 저감되는 현상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도 저감이 일어날 때 우측에 보시면은 사이클릭이랑 인사이클릭이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똑같은 강도 저감인데 한 사이클 내에서는 강도 저감이 없고요. 그 다음 사이클에서 강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감되는 걸 갖다가 사이클릭 스트렝스 디그레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사이클 내에서 강도 저감이 일어나는 걸 갖다 인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도 저감은 연성 저감, 더틀리티에 대한 디그레데이션 현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수치에서 프로그램에서 이력 거동을 갖다가 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입을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이 현상들을 묘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력 거동을 묘사할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익스플리시티 모델링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단조 곡선이 있고 이제 사이클릭 로딩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루프를 그리게 될 때 실제로 익스플리시티 모델링이라는 거는 실제 저감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미치는 팩터는 어떻고 이게 어떤 규칙으로 저감이 되는지를 모두 정의를 해서 실제로 이런 단조 곡선을 그린 다음에 이니셜 단조 곡선에서 사이클을 돌면서 실제 강도나 강성 등 여러 가지 디그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백본 커브를 그 사이클마다 계속 수정을 해서 계속 반복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은밀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실용적인 입장에서는 실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ASC 4.1에 있는 코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또는 상용 제품에서 제공하는 모든 대부분 기능들도 옵션 2에 있는 Degradation of Backbone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이니셜 백본 커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력 루프를 그렸을 때 엔벨로프 백본 커브를 갖다가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벨로프 백본 커브는 실제로 덕틸리티라든가 사이클링 스트렝스 디그레데이션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엔벨로프 백본 커브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돌 때마다 백본 커브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거고 엔벨로프한 백본 커브를 기준으로 이 루프를 돌 때 그 백본 커브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도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ASC 4.1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피마 타입을 입력할 때 이 백본 커브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이클릭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엔벨로프한 백본 커브이고 이 백본 커브 내에서 이미 강도 저하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헌을 읽어보면 이 방식 자체가 실제로는 푸시업 해석 용도로 만들어졌던 푸시업 해석이 더 적합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정확성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시간 이력 해석에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폼 3D나 이탭스에서 이제 에너지 디그리데이션을 어떻게 고려를 하느냐? 퍼폼 3D를 써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팩타로 어떤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중 변이 곡선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 레이시오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퍼폼 3D에서 보통 5가지 벡터 값으로 이제 그 에너지 레이시오를 갖다 입력해가지고 디그리데이션을 모사를 하는데요. 요 비율이라는 거는 실제 디그레이드 저감 효과가 일어났을 때와 실제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루프 면적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폼 같은 경우는 요거 5개 점에 대해서 각각 해수값을 갖다가 입력을 할 수 있는데 그 입력값의 근거를 갖다가 이제 실험 없이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참조 문헌을 주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실제 이탭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력 타입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 각각에 해당되는 벡터 값이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게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는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타입 중에 지금 이런 타입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디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퍼폼 3D의 입력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이 디그레이딩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이력 타입을 갖다가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 우리가 빌딩을 모델링 할 때 상황별로 어떤 타입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타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스틱 이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 전부 이탭스 어널리시스 매뉴얼에 있는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실제 비선형 고동이지만 탄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는 그림처럼 이렇게 비선형 고동을 하지만 언로딩과 리노딩 시에 실제 루프를 갖다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루프를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키네매틱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얼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프를 돌 때 결국은 실제 사이클이 진행될 때마다 강성 저감이 강도가 아니라 강성 저감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강성 저감에 따라서 에너지 소산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개별 루프 면적은 실제 크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산 능력이 큰 편입니다. 디그레이딩 이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키네매틱 모델과 유사하지만 아까 전에처럼 어떤 메탈보다는 RC 모델에 적합한 거고요.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언로딩 지강성이 실제로 줄어들어서 에너지 소산 능력이 감소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퍼폼에서 입력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은 이 디그레이딩 이력 모델입니다. 그 이력 모델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앞에 설명드렸던 뭐 키네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입력이 없습니다. 이제 정해진 룰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는 건데 디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입력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항목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퍼폼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 5개 항목을 갖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퍼폼을 많이 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에너지 팩터 값에서 Y 포인트 Y와 포인트 U, 포인트 R에 해당되는 입력값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퍼폼에서는 5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외에 요 2가지를 더 입력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처음에 요 항목만 보시면 이해하기가 힘든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부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항목 변형률과 극한 변형률의 비율 그러니까 y가 이제 항목 변형률 위치니까 y와 포인트 u의 변형률에 관한 비율 그 다음에 포인트 r과 포인트 y의 변형률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셔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근에 대해서 이력 모델을 갖다가 지정하실 때 퍼폼에서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그 항복 변형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1번과 3번에 있는 값을 비율을 계산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피마 모델에서도 동일한 개념 위에 설명되어 있는 요걸 갖다가 이해하시고
동일한 컨셉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언로딩 비헤이브에서 여기 각 개수값 입력되는 게 있는데 보통 디폴트가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이 탭스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퍼폼 대비 수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는 여기 산식을 갖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바꾸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파이브 모델링 할 때 철근에 대해서 키네매틱이 아니라 디그레이딩 이력 모델을 쓰신다 그러면은 요 입력 데이터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피마 힌지 입력하실 때도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적용하셔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케다 이력 모델입니다. 다케다 이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키네매틱 모델과 유사한데 실제 철근 콘크리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고요. 무공 콘크리트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입력 항목 없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는 논문의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일본에서 사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력 모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 대상으로 뭔가 묘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 모델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봇 이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다케다 모델과 유사하고 강성이나 강도 디그레데이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하나하나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험을 동반해서 실험치를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어떤 값들을 입력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인데요. 이 모델은 딱 지정해서 쓸 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콘크리트 또는 조적 구조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C 구조에서는 그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적용을 하면 안 되고요. 순수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텐션과 컴프레션 거동 자체도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용도는 파이버를 이제 모델링 힌지를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를 쉘로 나눈 다음에 콘크리트와 철근 부분이 구분이 되고 각각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때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입력하면서 이력 모델에 이력 타입의 이 콘크리트 타입을 갖다가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소트로픽이라든가 뭐 BRB라든가 또는 뭐 레이어 쉘에 적용하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은 크게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구조물의 비선형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모멘트 로테이션이라든가 이제 파이브 이런 것들 힌지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응력 변응률 곡선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백분 커브 피마에 대한 백분 커브 이런 거 입력을 하실 때 항상 그 백분 커브가 어떤 식으로 하중이 로딩과 언로딩을 받고 디그레데이션 관련해서 어떤 거동을 하는지를 이제 요 대화창에 보시는 이력 타입에서 정의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 철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키네매틱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퍼폼처럼 어떤 항목으로 에너지 팩터 개념으로 뭔가 실험 결과라든가 또는 사용하시는 값들이 있다 그러시면은 디그레이딩 타입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타입을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대화창에서 이제 그 처음 쓰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매트리얼에서 응력 변형률 부분을 이제 비산형 특성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요 매트리얼 프로퍼티 데이터 대화창을 여시면은 선형 해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탄성 계수라든가 단위 중량이라든가 이런 게 입력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해석을 위해서 여기 논리니어 매트리얼 데이터 쪽을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대화창처럼 응력 변응률 곡선을 갖다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크리트 같으면 면도 모델이라든가 이런 타입들을 갖다가 선택해서 쓰실 수도 있고 인정 강도 부분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자 정의가 필요하실 때는 기존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강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갖다가 유저 데이터로 바꾸신 다음에 수정을 하셔도 되고 또는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각 변형률에 대한 허용 기준을 성능 목표별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추후에 후처리 결과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 판단을 할 때 조금 편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입력을 잘 안 하시던데 이 부분도 이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입력해가지고 허용 변형률 기준인 IO 성능 목표에 따라서 IO나 CP나 L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기존에 명확하게 이 값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입력을 꺼리시게 됩니다. 특히 5로 모델링한 경우에는 이제 소성 회전각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전체 로테이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오히려 이렇게 응력 변형률에서 IOC, BLS 변형률 단위에서 허용치를 입력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IO는 처음에 피복이 첫 균열을 발생할 때 위치로 그러니까 선형고동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입력을 하고 CP도 어쨌든 어떤 값으로 입력할지 뭐 0.00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가능할 텐데 LS가 조금 애매합니다. 해외 쪽 사례를 찾아봐도 명확한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데 보통 어떤 기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값을 정했냐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좀 애매하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내가 구조물의 거동을 변형률 관점에서 어떤 단계로 나누고 그 값 이상 이하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어, 변형을 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입력해서 결과들을 분석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는 LS를 갖다가 이제 피크 포 스트레스 부분을 잡았습니다. 뭐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한 사례를 갖다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트리얼에서 이제 응력 변형력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고 나면은 지금 매트리얼 레벨 단위에서 비선형 속성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파이브 모델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파이브 모델을 생성할 때, 파이브나 프레임 모델을 이제 생성할 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프로그램에서 디파인에서 섹션 프로퍼티에 들어가면은 여기 프레임, 월, 논리니어 힌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제 대화창이 나오고 뭐 스틸이냐 콘크리트냐 또는 유저 디파인이냐 정의를 한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은 시선 거동이냐 연선 거동이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힌지 타입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그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탭에서 제공하는 부재력별로 충력, 뭐 전단력, 토시, 모멘트 이렇게 나와 있는 해당 항목들은 언커플드 힌지입니다. 각 단위 자유도에만 대응을 하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인터랙티브 또는 파라메트릭 또는 파이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충력과 모멘트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커플드된 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브로 전단벽을 할 때는 제가 요 밑에 그 다음에 파이브로 기둥을 모델링 할 때는 PM2, M3, 5 이걸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마 힌지 같은 경우에 충력과 모멘트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기둥에서는 인터랙팅 PM2, M3를 갖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파라메트릭 콘크리트, 파라메트릭 스틸 PM2, M3인데요.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 요 인터랙팅 관련되는 요 입력이 PM 상관도 그 스페이스 명을 갖다가 입력을 해줘야 될 때 실제 그 입력이 진짜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해서 입력의 편의성이라든가 어떤 모델을 할 때 좀 간소화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사용은 해보지 않았고, 그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요. 결국 이제 힌지는, 모델링에서 디파인 메뉴 항목에서 이제 각종 힌지를 정의를 하고, 부재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힌지를 어사인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파이브라든가 피마 힌지에 대해서 뭐 오토로 힌지를 만들고 사용자가 각각 정의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전 기술 강좌에서도 상당 부분 설명을 드렸었고 홈페이지 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가장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힌지를 갖다가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입을 선택을 하고 이제 5P, M2, M3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제 기둥을 이제 파이브로 모델링 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PM3로 한다 그러면 전단벽을 파이브로 모델링 한다라는 얘기일 텐데, 이 파이브로 기둥을 모델링 할 때, 이제 여기 선택해서 OK 해보시면은, 요 대화창에서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칸 쳐놓은 거 보면 디폴트 프레임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입력된 섹션 프로퍼티에서 단면 재원과 철근 입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쉘 분할을 해서 파이브를 형성을 하는 경우고요. 아래 있는 유저 디파인은 퍼폼 3D에서 하나하나 쉘을 갖다 나누고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방식 그대로 사용자가 완전히 다 입력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기둥 같은 경우 파이브로 모델링할 때 여기 힌지 랭스를 정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 거리는 이제 상대 거리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 기둥 같은 경우에 이제 소성 힌지가 발생하는 이제 영역을 갖다가 입력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기둥 길이 10%라든가 또는 기둥 섹션의 어떤 폭이라든가 높이에 대한 치수 등으로 이제 입력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힌지를 할당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퍼폼 3D와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사용자 정의 이런 부분들은 퍼폼과 동일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힌지 랭스랑 이제 그 힌지를 정의한 다음에 부재를 선택해가지고 어사인에 들어가서 이제 힌지를 갖다가 할당하게 되면은 힌지에 대해서 부재의 시종점에 보통 이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 이제 기둥이 있고 소성 힌지가 발생하는 구간이 요 LP 길이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전부 기둥 전체가 파이브처럼 이제 소성 구동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전체에 대해서 파이브를 입력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기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의 상하단 쪽에 이제 힌지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소성 힌지가 발생하는 길이가 LP라고 한다면은 요 LP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 힌지 랭스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만약에 0.1이라고 지금 대화장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상대 거리이기 때문에 전체 부재 길이의 10% 정도가 양단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부재의 시종점이 힌지를 할당할 때 중요한데, 여기 할당할 때 요 시점과 종점 거리를 갖다 보통 0과 1로 많이 입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얘기는 부재 시점에 딱 붙어 있는 거고, 1은 종점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건데, 시점과 종점에 파이브로 입력하실 때는 힌지 길이를 고려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힌지에 해당되는 길이 LP 값은 0.1로 묘사를 했다 그러면은 요 힌지 영역의 센터까지의 거리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상대 거리로 0.1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 시점이고 여기가 만약에 종점이다 그러면은 요까지는 0.05가 될 테고, 여기는 시점에서부터 거리가 0.95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가 소선 거동이 예상이 돼서 전체에 대해서 파이브 힌지를 갖다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LP 값을 0.5로 입력을 하시고, 여기 시종점의 거리는 시점에서 0.25 반까지, 그 다음에 끝에서 반까지니까 0.75가 되겠죠. 근데 폼 3D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브를 구성을 했을 때 이런 힌지 랭스가 별도로 없이 부재를 할당할 때 바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만약에 여기가 0.1, 0.1이라면은 요 사이는 0.8인데 여기는 탄성 구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레스틱 섹션 프로퍼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퍼폼에서는 컴파운드 할 때 소성인지 양단에 0.1, 탄성 섹션에 0.8, 그 다음에 단부 쪽에 0.1 이렇게 묘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일부 사용자들 모델링한 거 보면은 퍼폼에서 이제 플라스틱 힌지, 양단 힌지 모델처럼 파이브도 0.5, 0.5 이렇게 해가지고 I단, J단에 대해서 컴파운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부재 전체 길이에 대해서 파이브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탭에는 디폴트로 0.1과 0, 1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바람에 실제 두 모델이 동일하지 않은데 같은 걸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푸시오버 해석 시 하중 변이 곡선이 서로 다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그 기둥에 대해서 파이브로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전단벽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파인에서 정의를 하고 힌지를 할당한 부재를 선택한 후에 어사인 메뉴에서 이제 할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단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리하게 파이브 힌지를 묘사하는 기능이 이 탭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스텝 1, 2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별도의 디파인에서 정의할 필요 없이 어, 벽체 전단벽에 파이브 힌지를 할당할 요소를 선택한 후에 어사인에서 쉘 메뉴 들어가서 벽체 힌지 부분을 갖다 클릭하셔가지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전단벽이냐 제너럴이냐를 갖다가 그 선택해서 할당을 먼저 하신 다음에 철근에 대한 해당 항목은 동일한 메뉴에서 어사인에서 쉘에서 레인포스먼트 포 월 힌지 부분에서 철근 B라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 정보를 갖다 조합해서 이 탭스 내에서 쉘 분할을 갖다 자동으로 6등분에서 12, 13등분 정도까지를 자동으로 벽체 길이에 따라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을 입력할 때 옵션이 세 가지 나와 있는데요. 버전 20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보통 철근비로 입력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는 디자인에서 전단벽 설계 부분에서 지정된 그 철근 재질이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에서 벽체의 높이에 따라서 전단 철근이라든가 그 수직 철근, 수평 철근에 대한 어떤 철근 재질이 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이제 입력이 될 수가 있는데 디자인 쪽에서 철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다 보니까 한 가지 종류밖에 입력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전 20에서는 철간에 대한 재질을 갖다가 철간비를 입력할 때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자유롭게 모델링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버전 19까지는 이 기능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작업하셨던 파일을 갖다 불러왔을 때 이 철간 재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 디폴트, 이 탭에 있는 디폴트 철건으로 입력이 되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 버전 19 이 기능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버전 19가 불러온 후에 다시 한번 철건 재질에 대해서 뭐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에디팅 이런 쪽에서 한 번 더 수정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개발사 쪽에도 얘기를 해서 다음 마이너 버전 출시 때 실제 디자인 쪽에 있는 철근 재질 값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전 버전을 불러올 때 별도의 검토 없이 쓰실 수 있게끔 수정이 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세 가지 입력 방식 중에서 전단벽의 철근 부분은 디자인 부분에 대한 철근 입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등분 철근 비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철근의 레이아웃을 갖다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수직 수평 철근에 대한 재질이라든가 간격, 이 단부 보강 이런 쪽도 전부 상세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입력 항목들은 이전 기술 강좌에서도 설명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디자인 쪽에서 전단벽에 대해서 철근 재질을 갖다가 입력해 둔 건데 이제 지금 신지 입력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대전제는 선형 해석과 디자인이 한번 해석이 진행이 돼야지 프로그램 내부에서 각종 뭐 보나 기둥이나 전단벽에 대한 철근 정보를 갖다가 인식을 해서 철근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한번 꼭 돌리셔야 된다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이브 모델, 그러니까 매트리얼 레벨에서 응력 변응력 곡선을 정의하고 파이브 요소를 갖다가 쉘 분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입력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보나 기둥 같은 경우는 양단 힌지 모델을 주로 쓰게끔 되어 있고 ASC 41-13에 있는 피마 힌지를 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탭스에서도 그 모멘트 로테이션에 대한 힌지를 갖다 입력하는 대화창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단벽과 마찬가지로 디파인 메뉴에서 아까 전에 힌지 만드는 부분 보여드렸었는데 그 M3로 선택한 후에 실제 소성 힌지를 갖다 입력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어사인에서 바로 부재의 시종점에 그 양단 힌지를 갖다가 할당할 때 오토로 ASC 41-13과 17 베이스로 힌지를 갖다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고요. 다만 오토 힌지를 생성할 때 한 가지 추가된 부분들은 예전에는 오토 힌지를 생성할 때는
이력 모델이 아이소트로픽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결국은 이 이력 모델을 고치려고 그러면 약간 다른 방법으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버전 20에서는 오토 힌지를 구성할 때도 힌지 타입을 갖다가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게끔 수정이 되어서 오토 힌지 사용 시 불편함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력 모델에 대한 타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단 힌지에서 피마 힌지를 사용할 때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를 묘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힌지 모델에서 콘크리트 타입을 쓰시면 안 되고 닥게다라든가 또는 뭐 키네매틱을 쓸 수도 있을 테고요. 디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근 입력 부분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나 기둥에서 양단 힌지를 이제 할당할 때 아까 전에 기둥에서는 소성 힌지 길이와 그 다음에 시종점을 입력할 때 거리가 소성 힌지의 센터 위치의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에서 만약에 보나 기둥에서 피마 힌지를 갖다 입력할 때는 양단 힌지 자체가 힌지 길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양단 끝단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 시종점 I 단과 J 단에 0과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든가 또는 약간 뭐 값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가끔 질문 중에 이렇게 동일한 떨어진 거리로 입력을 했는데 구조물 프로그램 프리프로세스에서 확인을 하면은 시점 쪽은 힌지가 가까운 데 생성이 되어 있고 종점 쪽은 꽤 많이 떨어진 형태로 왜 나오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시종점에 떨어진 거리는 여기 로케이션 타입에도 나와 있지만 절대 거리냐 상대 거리냐 외에 기준이 클리어랭스입니다. 이 클리어랭스라는 의미는 실제 포랑 기둥이 만나는 데는 강력 구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뺀 나머지 길이를 갖다 클리어랭스라고 하고 이 클리어랭스 기준으로 시점에서 지금 입력한 기준으로는 상대 거리로 0.02, 0.98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리어랭스 기준으로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 전체를 갖다가 히든 처리하고 그냥 골조 모델로 봤을 때는 종점 절점에서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리어랭스라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은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 힌지 부분은 간단한 입력 방식이고 이전 기술 강좌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선형 특성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전 기술 강좌에서는 파이브 힌지라든가 피마 힌지에 대한 대화창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본 강의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력 모델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 어떤 타입을 결정할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진 하중 부분입니다. 지진 하중은 뭐 내진 성능 기반 내진 해석할 때 그 입력 하중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어떤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외주에서 어떤 교수님들이나 다른 이쪽 전문가분들이 만들어 놓은 지진표를 갖다가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존 구조물의 내진 성능표가 같으면은 엔지니어가 직접 지진파를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지진파를 갖다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지진파를 갖다가 구조물 해석 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보시는 그림은 부지응답 해석 또는 자유장 해석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요. 우리가 역사지진파라든가 또는 유효지반 가속도에 해당되는 실제 설계 기준에 있는 값들은 안반 노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척선된 역사지진파라든가 또는 유효지반 가속도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구조물 위치에 나와 있는 지진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안반 노드에서 척선된 지진파를 자유장 해석을 통해서 기반암으로 끌어내리고 다시 해석을 통해서 구조물 기초 위치까지 어떤 지진파의 정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집안 특성을 고려해서 변경된 지진파를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실제 원자력 구조물이라는 LNG 탱크 같은 경우에서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절차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에서 이제 성능 기반 내진 해석을 하든 또는 기존 건물의 내진 성능 평가를 할 때 지진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조물의 놓인 위치에서 설계 기준에 따라서 집안 종류를 뭐 S1이냐 S2냐 S3냐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한 후에 타겟 스펙트럼을 갖다가 구하고요. 설계 기준에 대한 타겟 스펙트럼을 만족하는 지진파를 피어 센터에서 가지고 와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스펙트럼을 특정 주기 내에서 어떤 기존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전체적으로 스케일업이나 스케일 다운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기준이 개정되면서 이제 어, 타겟 스펙트럼에 맞춰서 스펙트럴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LNG 탱커처럼 부정답 해석까지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타겟 스펙트럼을 만족하는 요건 자체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목표 타겟 스펙트럼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물이 놓이는 집안 위치에 대해서, 집안 종류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타겟 스펙트럼을 이제 만들고, 역사 지진파를 피어 센터에서 검색해서 가장 유사한 것들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공 지진파를 생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건축 구조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 지진파를 가져와가지고, 어, 7쌍에 대한 지진파에 대해서 스펙트럼으로 변환 후에 뭐 SRSS를 하고, 타겟 스펙트럼의 1.3배의 90%를 다이렉팅 스케일링으로 전체적으로 지진파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방식들을 갖다가 이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개정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스펙트럼에 아주 일치하도록 뭐 타임 도메인이나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그 스펙트럼 매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제 90%가 아니라 110%로 이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답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80%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부정답 해석을 했을 때는 한 가지 이제 약간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될지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기반함에 해당되는 이제 타겟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그거에 가장 부합하게 스펙트럼 매칭을 해서 지진파를 만들고, 그 지진파를 부정답 해석을 해서 쭉 해석을 해서 구조물을 놓이는 기초 하단에서의 지진파를 갖다가 산출을 하면은 어, 구조물이 놓이는 부지의 조건에 따라서 뭐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지진파의 정폭에 따라서 훨씬 타겟 스펙트럼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진파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건축 구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정폭이 된 지진파가 나오면은 어, 예전에 해왔던 방식처럼 집안 구조물이 놓이는 집안 종류를 갖다가 뭐 S2나 S3나 S4나 이런 식으로 선정한 후에 새로운 타겟 스펙트럼을 만들고, 그 스펙트럼과 변경된 부정답에서 결과에 나온 지진파를 가지고 다시 다이렉트 스케일링이라든가 스펙트럼 매칭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증폭에 의해서 스케일 팩터가 커진 것들을 100% 반영하지는 않고, 단지 실제 부재가 놓이는 집안의 상태를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진파 산출을 할 때 방식이라든가 개념은 이렇고요. 참고로 이제 스펙트럼 볼 때, 여기 지금 스펙트럼은 개정 전에 있는 걸 제가 그림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안방과 토사 지반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 안방 같은 경우에는 요 영주기 때 값이 스펙트럼이 만나는 값이 유효지방 가속도입니다. 보통 이렇게 역사진파 가져와서 뭐 이렇게 다시 스펙트럼을 변환해가지고 보관하고 또는 인공지진파를 갖다가 사용하실 때 간혹 실수로 어, 응답 스펙트럼을 확인해 보시면은 실수로 지진파가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요 유효지방 가속도 값을 갖다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사 지반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FA값 정폭 개수가 붙어 있는데, 이제 요게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해서 실제 해석을 했을 때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지진파 정폭되는 현상을 갖다가 코드에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인공지진파를 만드는 부분들도 어떤 요건들이 국가별로라든가 어떤 코드별로 좀 다른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건축구조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참고로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진파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진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강진 지속 시간이라든가 상승 하강 시간들을 지진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인공지진파를 만들 때 포락 함수를 정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설 쪽에서는 포락 함수가 이제 사다리 꼴이고요.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의미가 우리가 역사 지진파라든가 인공 지진파를 보면은 지진파를 그려보면은 지금 이런 사다리꼴을 만족하는 형태로 지진파가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라감수가 이 지진파의 전체 형상을 다 결정을 하는 거죠. 강진 지속 시간이라든가 이제 인공지진을 만들 때 응답 스펙트럼 포괄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건축이냐 토목이냐 항만 쪽이냐 또는 국가별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타겟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부합시킬 건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제약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XY 방향으로 이제 역사 지진파를 보시면 당연히 XY 수평 방향이라도 지진파가 다르듯이 인공 지진파를 만들더라도 실제 XY에 대해서 어떤 상관 계수값을 갖다 0.16을 초과하지 않게끔 제약 조건을 줘서 이제 그런 동일한 지진파가 생성되지 않게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이렉트 스케일링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타겟 스펙트럼을 만족하는 역사 지진파를 뭐 7쌍이든 14쌍이든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가지고 각 지진파의 XY 방향별로 지진파를 갖다가 스펙트럼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XY 방향의 스펙트럼을 SRSS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진파를 7쌍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스펙트럼 SRSS로 만든 응답 스펙트럼이 7개가 나오고요. 그걸 전체 에버리지 한 다음에 타겟 스펙트럼의 1.3배의 90%를 특정 주기대에서 이상이 되도록 지진파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역사진파를 가져오게 되면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 단주기 영역에서 가속도가 상당히 크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 설계 스펙트럼에 부합시키게끔 피팅을 하는 게 스펙트럴 매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매칭 방법은 사실은 이제 뭐 프리퀀시 도메인이랑 타임 도메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매칭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리퀀시 도메인이 먼저 나온 방법이고 타임 도메인 또 70년대에 그 논문으로 정립이 된 방법입니다. 대부분 프리퀀시 도메인이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이유냐면은 이제 타겟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지진파를 갖다가 스펙트럼 매칭을 할 때 주파수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할 때는 역사 지진파를 갖다 진폭과 위상으로 FFT 변화를 통해서 분리를 하고 나면은 위상은 그대로 두고 진폭만을 스케일링하면서 기존 타겟 스펙트럼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폭과 위상을 합쳐서 역 FFT 변환을 해서 이제 지진파를 생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 지진파가 가지고 있던 고유 여러 가지를 쓰는 이유는 고유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듀레이션 이런 것들이 실제 비상 행성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봐주기 때문에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스펙트럴 매칭을 하면은 위상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두 가지 매칭 방법은 지진파를 생성하는 전용 프로그램들에 보통 있는 기능인데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이탭스에도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 프리퀀시 도메인과 타임 도메인 방식을 프로그램에 탑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파를 입력할 때 로드의 펑션에서 이제 타임 스토리 부분에서 이제 지진파를 입력하는데 그 대화창을 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롬 파일을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피어 센터에서 나온 데이터든 어쨌든 지진파 데이터를 갖다 직접 불러오는 형태이고요. 여기 보면 제일 하단에 매치드 투 리스폰스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펙트럼의 매칭 기능,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펙트럴 매칭 방법에 대해서 이탭스 내에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성된 여러 가지 지진파 또는 들고 온 지진파에 대해서 뷰 리스폰스 스펙트럼을 누르시면은 역사 지진파를 스펙트럼으로 다 데이터를 변환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별도의 편집이라든가 가공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태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만으로도 조금 앞에 설명드렸던 자유장 해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이탭스로도 작업이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항목별로 보시면은 프롬 파일에서 지진파를 가져올 때는 다음과 같은 대화창인데 일반적으로 지진파를 가져오면은 제일 앞에 헤드라인에 주석으로 뭐 두 줄이나 네 줄 같은 게 있고 지진파의 데이터가 시간 가속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타임 간격이 나오고 그냥 가속도 데이터만 한 줄로 또는 뭐 8줄 이런 식으로 포맷이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입력 항목이 있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역사진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메뉴에 있던 스펙트럼에 매칭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그 지진파를 갖다가 만든 후에 요 대화창을 갖다가 클릭하시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타겟 스펙트럼을 지정을 하고 그 매칭을 하고 싶은 지진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든가 타임 도메인으로 어떤 그 매칭을 갖다 시도를 하시면은 지금 여기 프리퀀시 도메인이랑 타임 도메인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매칭을 하면은 또 주기 때도 범위를 갖다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오리지널 지진파가 있고 타겟 스펙트럼이 있는데 스펙트럼 매칭을 통해서 타겟 스펙트럼에 아주 가까이 붙는 그 스펙트럼 매칭이 이루어진 거고요. 요걸 지진파로 다시 환산했을 때 오리지널과 변경된 지진파를 갖다가 이렇게 도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프리퀀시 컨텐츠를 누르면 FFT에서 이 지진파의 각각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어서 파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진파를 선택해서 스펙트럼을 변환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메뉴에 있던 여기 뷰 리스폰스 스펙트럼을 갖다 클릭하시면은 다음 같은 그림이 나오고 내가 만들어져 있는 지진파가 여기 리스트로 뜹니다. 그래서 각각 선택하시면은 각 댐핑별로 그 스펙트럼으로 변환된 게 나오고 또는 뭐 평균 낼 수도 있고 여기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서 엑스포트해서 텍스트로 저장이 돼 있고 그 텍스트를 불러오셔가지고 아까 전에 전통적인 다이렉트 스케일링처럼 그 스펙트럼을 갖다가 엑셀로 불러오셔가지고 SRS에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매칭 작업도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진파 생성 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선형 모델을 이제 수정하는 것 중에 매스 소스, 그러니까 질량봉 정보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탭스에서는 그 매스 소스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질량을 다 컨트롤 합니다. 또는 절점에 부가적으로 이제 절점 질량을 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제 구조물의 매스를 갖다 지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자중에다가 단위 중량과 단위 질량으로 환산해가지고 또 매스를 고려하고 싶으시면 여기 매스 소스에서 엘리먼트 셀프 매스를 갖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젠을 쓸 때 로드 투 매스처럼 이제 쓰고 싶으시면은 로드 패턴에서 고정 하중이라든가 뭐 하라중이 25%를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로드 패턴을 갖다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 있는 하중을 매스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로드 패턴에서 자중이 자동으로 고려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 엘리먼트 셀프 매스는 체크 해제해 주셔야지 중복 적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스 옵션 중에서 주의하실 부분들은 디폴트가 아마 버티컬 매스가 체크 해제되어 있을 겁니다. 지진 하중이라든가 뭐 이런 풍하중이라는 게 대부분 다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수직 매스를 고려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비선형 시간 이력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중력 하중에 대해서 선형 하중으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논리니어 스테이틱으로 해석하지 않고 만약에 그 중력 하중을 갖다가 타임 펑션 하중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시간 이력 해석을 통해서 중력 하중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버티컬 매스가 빠져 있으면은 고정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고정 하중을 논리니어 스테이틱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체크하실 필요가 없고요. FNA로 할 때는 중력 하중은 반드시 그 시간 이력 가중으로 환산해가지고 중력 가중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있는 럼프드 레트럴 매스는 이제 럼프드 매스 할 때 스토리 레벨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체크가 아마 디폴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체크를 하는 게 해석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데 만약에 스토리 레벨이 아닌 다른 어떤 사이에 링크 요소가 있고 그 링크 요소에 갖다 거동이 중요하다라면은 체크 해제를 해주셔야지 그 링크 요소의 동적 거동이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리치 베타 설정 부분에서 주의할 부분인데요.
고유치 해석을 할 때 아이겐밸류 해석이랑 리치벡터 해석 두 가지를 보통 쓰는데, 모달 중첩법을 쓰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때, 뭐 리치벡터를 쓰든 아이겐밸류 해석을 쓰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둘 다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FNA로 만약에 비선형 그 모달 중첩법을 써서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리치벡터로 쓰셔야 됩니다. 리치벡터를 쓸 때 이제 입력항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로드 어플라이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가속도 XYZ, RX, RI, RZ 부분에 대해서 입력된 방식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쓰시면은 큰 오류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계약청의 부분에서는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P델타와 논리니어 스티프니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디폴트가 이제 제일 위에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유저 논리니어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공 단계를 고려한 중력 하중 케이스를 갖다가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시공 단계 구조계와 강성이 반영된 모델에 대해서 후속 해석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처음에 모델링한 완성된 모델이 최종 모델이 아니고 시공 단계를 거쳐서 어떤 부재가 늘어난다든가 빠진다든가 어쨌든 구조계가 달라진다면은 후속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라든가 고유치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공 단계의 최종 단계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때 여기 지정하시면 되고, 여기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응답 스펙트럼 해석 시에도 시공 단계 해석 시의 최종 구조계와 강성을 반영해서 후속 해석들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해석들은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하더라도 강성과 구조계의 특성은 반영이 되지만 응력이라든가 어떤 그 내력에 대해서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선형 해석 쪽에서 선형 하중으로 중력 하중 등을 고려했을 때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에서는 당연히 그 하중이라든가 응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누적된 결과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시간 이력 해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 이력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선형하중으로, 그러니까 비선형 기준입니다.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중력 하중에 대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 하중에서 구조물은 어느 정도 응력을 갖다가 받고 있는 상태고, 응력과 변형이 발생한 상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진 하중이 들어가서 누적된 결과에 대해서 비선형 고동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드 케이스에서 일단 중력 하중 그래비티는 로드 케이스 타입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니어 스테이틱인데요. 논리니어 스테이틱은 비선형 정적 해석으로 이제 중력 가중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로드 패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고정하중이라든가 하중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입력한 다음에 해석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고요. 유사한 형태로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 하중에 대한 시공 단계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때도 논리니어 스테이지드 컨스트럭션이란 타입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경우에도 비선형 정적 해석으로 시공 단계별로 해석이 진행이 되고요. 그 결과를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의 선형 하중으로 가져와서 후속 해석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마지막 방법으로 타임 펑션을 지정을 해가지고 중력 하중을 시간 이력 하중으로 환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 이력 해석을 통해서 중력 하중을 묘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ETAPS의 디폴트로 램프 펑션이라고 있는데, 중력 하중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펑션은 그 함수를 0에서 1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에 1로 쭉 유지되는 형태의 사다리꼴 형태의 펑션을 지정을 하고, 그 펑션을 고정 하중이랑 활하중의 25%에 대해서 요 로드 케이스에서 할당을 하면은 이 전체 제하된 중력 하중이 제로에서부터 특정 시간 이후에 100%까지 중력 하중이 제하가 되고 쭉 이제 유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후속으로 이제 그 시간 이력 지진 하중이나 풍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시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그 직접적 분법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필요가 없이 아까 전 논리니어 스테이틱을 쓰시면 되고요. FNA로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아까 전에 모드 해석에서 리치벡터를 써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력 하중도 로드 케이스 타입에서 논리니어 모달 FNA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타임 히스토리 펑션을 이용해서 해석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여기 모드 로드 케이스도 리치벡터로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시간 이력 해석에 대한 대화창입니다. 실제 시간 이력 해석을 할 때도 그 대화창 입력 항목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려운 해석이다 보니까 비선형 해석을 수행할 때 수치 해석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또 기술자가 100%다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략적인 의미와 그 값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예측되는지만 어떤 조금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통해서 경험치가 이제 확보가 되면은 이런 옵션들을 갖다가 핸들링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 로드 케이스에서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주요 대화창에서 의미하는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케이스를 생성하실 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타임 히스토리를 선택하시면은 직접적 분법에 의한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 FNA에 의한 비선형 해석 또는 선형 시간 이력 해석, 그 다음에 모두 중첩법에 대한 선형 시간 이력 해석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화창이 가장 복잡한 직접적 분법에 의한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선택하게 되면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이니셜 컨디션으로 중력 하중을 갖다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 하중에 의해서 구조물이 선행으로 받고 있는 응력 상태와 변형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후속으로, 그러니까 구조계와 강성뿐만 아니라 그 응력 상태에서 후속으로 지진 하중이나 풍하중이 제하가 돼서 이제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비선행 구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반영이 돼서 해석이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선형 해석에서도 시공 단계 같은 경우 구조계를 반영을 할 수 있고 또는 필요할 때 지정을 하는데, 한 가지 차이는 여기 메뉴를 보시면은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 직접 촉법에 의한 이럴 때는 요 선행 하중에 대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조건일 때, 그러니까 선형화나 선형 해석일 때는 not includ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구조계나 강성에만 반영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선형과 비선형 해석을 다 비교할 때 이 중력 하중에 대한 입력 부분 때문에 그 결과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실 때 단순 비교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진 하중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지진파가 생성이 되고 나면은 입력 방식은 간단합니다. 가속도 보통 XY 방향으로 제한을 시키니까 가속도 U1이 X 방향이고 U2가 Y 방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지진파를 갖다가 펑션에 입력해서 할당을 하고, 이 스케일 벡터는 중력 가속도 값을 입력을 합니다. 또는 지진파 스케일링 작업을 했을 때 벡터 값이 나오면 그 벡터를 뭐 반영해서 뭐 곱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로 데이터를 펑션으로 입력하셨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 어드밴스드를 체크하면은 로컬 엑시스랑 글로벌 엑시스가 다를 때, 그러니까 지진파의 작용 방향이 전체 좌표가 다를 때 앵글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기하 미선형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탭스에서 기하 미선형은 P델타, 유한 변이랑 라지 디플레이스먼트, 대변형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 구조물에서 라지 디플렉션을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P델타만으로 충분하고요.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옵션들이 몇 개 안 되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수렴성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number of output time step이랑 output time step 사이즈가 있는데 0.05랑 630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총 하중이 제하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파가 20초짜리인데 아웃풋 스텝 사이즈를 갖다가 0.05로 했다 그러면은 20을 0.05로 나누면은 그 값이 요 number of output time step 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이제 여기 output time step 사이즈인데요. 이 부분은 아웃풋을 저장하는 간격인 동시에 이제 실제 수치 해석할 때 자르는 스텝이기 때문에 수렴성에 민감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사실은 작아야지 수렴성이 용이한데, 이걸 너무 작게 하면은 반대로 아웃풋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해석을 다 끝낸 후에도 후처리할 때 너무 많은 아웃풋을 갖다 후처리해서 디스플레이 하다 보니까 뭐 결과 하나 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는 그 아웃풋 양이 뭐 거의 1테라 가까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뒤에서 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은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요 시간 간격은 보통은
특정한 옵션을 갖다 건드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만 할당을 한다 그러면은 요 간격은 보통 지진파 시간 간격의 배수로 일단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하는 모드 수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간격으로 하는 것들을 수렴성이 좋은 시간 간격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지진파의 배수로 하는 이유는 실제 역사 지진파 데이터 시간 간격이 있으면 그 데이터는 무조건 여기 타임스텝이랑 관계없이 잘라가지고 수치 해석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배수가 아니면은 요 타임스텝 간격 외에도 지진파 입력치에 해당되는 시간 간격에서 또 해석을 다 수행하기 때문에 런타임을 줄이고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서 배수 간격 입력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댐핑과 뭐 타임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논리니어 파라메터 이제 수치 해석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조금 전에 여기 아웃풋 타임 스텝 사이즈가 0.05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서는 이게 이제 아웃풋 저장 간격인 동시에 수렴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웃풋이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0.1이라든가 어쨌든 조금 큰 값으로 입력하고 논리니어 파라메터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이벤트 투 이벤트 온이냐 뭐 이터레이티브 온이냐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여기 맥시멈 서버 스텝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가 디폴트로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수렴성을 위해서 하고 싶은 간격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수치 해석은 여기 있는 간격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아웃풋은 여기 있는 간격 기준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0.1이고 여기가 0.01이면은 실제로 0.01 간격으로 수치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렴을 위한 해석들은 자세히 진행이 되고 아웃풋은 이 간격으로 저장이 돼서 아웃풋 양을 갖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경우로 아웃풋 저장하는 시간 간격대에서 최대값을 못 찾을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장은 0.1초로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크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댐핑 부분은 레일리 댐핑이랑 모달 댐핑으로 입력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달 댐핑과 레일리 댐핑에 대해서 뭐 9대1 조합을 갖다 추천을 하고 있고 퍼폼 3D 매뉴얼이나 이탭스 매뉴얼 또는 지침에도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레일리 댐핑을 입력할 때 퍼스트와 세컨드에 대한 주기값을 갖다 어떻게 입력하느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주기 범위 내에서 댐핑이 우리가 보통 고려하고자 하는 뭐 5%든 2.5%든 이런 거가 그 구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값들을 갖다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퍼폼 매뉴얼 참조해가지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퍼폼 매뉴얼 보면은 레일리 댐핑에서 이 비율을 갖다가 1차 모드에 0.9, 1차 모드에 0.25 정도의 값을 갖다가 입력을 하면은 요 구간 내에서 원하는 댐핑이 값이 일률적으로 분포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만약에 레일리 댐핑이나 모달 댐핑을 9대1이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달 댐핑을 쓰는데 하이 프리퀀시 모드를 갖다 제어하기 위해서 레일리 댐핑에 아주 작은 값의 댐핑을 넣어서 이제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선행 시간 이력 해석이랑 상관없이 어떤 구조물이든 선형시간 이력 해석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구조물의 거동이라든가 응답을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이프리퀀시라든가 어떤 구조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모드들이 있는데 하중에 그런 프리퀀시 성분이 많이 있을 경우 구조물의 거동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해석적인 수렴성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량이나 건축에서 케이블 구조 같은 경우 케이블을 갖다가 현수선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비선형 거동이 심하고 그 케이블의 노드 내에서 충분한 강성이 반영되기 전에 동해석을 수행할 때 어떤 로컬 프리퀀시 모드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 모드가 발생해서 수렴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어, 하이 프리퀀시 부분에 약간의 댐핑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임 인터그레이션은 수치 해석 방법이고요. 사실은 뭐 뉴마커부터 뭐 쭉 있는데 이걸 기본 엔지니어가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폴트가 요 네 번째 걸로 되어 있고 여기 알파 값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개발사랑 얘기를 하니까 하이프릭시 모드에서 댐핑 효과를 갖다가 개선시켜서 수렴성을 좀 낮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0을 써도 되고 또는 약간 수렴성이 나쁜 원인이 하이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에서 최대 0.33까지를 갖다가 사용해서 뭐 수렴을 갖다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의 파라미터 부분인데, 이제 이게 직접적 부분에 대한 시간 이력 해석에 대한 수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탭스 버전 19 이전까지는 이트레이티브 온리만 있었는데요. 수치 해석 방법이 하나하나 추가되면서 이트레이티브 이벤트 투 이벤트,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 세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는 퍼폼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고, 퍼폼의 개발자인 파웰리수도 기존에 해왔던 뉴턴 랩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트레이티브 그 수치 해석 방법, 해석 방법보다 훨씬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 퍼폼 해석 결과가 다른 프로그램보다 좀 더 빠르고 수렴성이 좋은 이유도 이 수치 해석 기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통적인 방법인 이트레이티브 온리 방법입니다. 여기 이트레이티브 온리의 그 대화창에 보시면은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0가지 되는데 뭐 다 알기도 어렵고 사실은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주요 항목들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 컨트롤에서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 맥시멈 콘스탄트 스티프니스 이트레이션이 있고 맥시멈 뉴턴 랩슨 이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일정 강성법이랑 접선 강성법에 대한 해당되는 거고 대표적인 뉴턴 랩슨 방법이 뒤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반복 횟수를 10과 40으로 디폴트로 박혀 있는데 이트레이티브 이렇게 반복 해석해서 수렴을 갖다 찾는 방법 중에 보통은 일정 강성이라든가 접선 강성 한 가지 방법으로 적용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탭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쓰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강성법이라는 것은 비선행 고동을 해서 이거젝트 솔루션에 해당되는 곡선이 이렇다 그러면은 서버 스텝에서 처음 해석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선형 강성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강성이 일정하게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을. 그러면은 실제 이거젝트 솔루션은 이 부분인데 선형 해석이 요 강성으로 해석을 했을 때 1번 단계에서는 요만큼 해석 결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걸 보통 불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불표 영역을 해소될 때까지 이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반복 해석을 갖다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이렇게 반복 해석을 할 때 처음에 정의한 강성과 동일하게 강성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을 갖다 일정 강성법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거젝트 솔루션에 해당되는 하중 변이 곡선에서 그 반복 해석을 할 때마다 접선 방향의 강성을 사용해서 정례를 찾는 방법을 접선 강성법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일정 강성일 때는 반복 횟수가 많고 접선 강성은 접선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수렴을 위한 이터레이션 횟수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접선 강성을 매번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런타임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구조물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게 더 빠른 방법일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이 탭스에서는 일정 강성에 대해서 디폴트로 반복 횟수를 10번, 접선 강성법에 대해서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해석을 많이 하신 분들 의견은 일정 강성법의 이터레이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을 디폴트를 40으로 쓰고 이쪽이 10이 더 적합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 혼용해도 수령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서버 스텝 부분의 크기를 줄이고 이터레이션을 계속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화창에서 이 두 가지 M이랑 아까 전에 하중 간격과 수치 해석 간격, 그 다음에 저장 간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서버 스텝 사이즈를 갖다 활용하셔가지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퍼폼 3D에서만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상용 프로그램에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탭스에서도 후속으로 들어갔고 그거는 그동안 이탭스에서 비서행 시간이라고 해서 쭉 기능이 강화되고 있었는데 해석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제 요청 사항이 있었고 그걸 반영해서 이탭스에 있는 기능을 추가로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입력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맥시멈 서브 스텝 사이즈는 아까 전에 그 시간 간격, 아웃풋 저장 간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뭐 수렴을 위해서 0.005라든가 뭐 0.05라든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아웃풋 타임 스텝 사이즈는 조금 크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이벤트 럼핑 톨러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로 0.01, 1%로 지정이 되어 있고, 맥시멈 이벤트 퍼 스텝이 지금 제가 캡처한 건 200으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가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의 해석 개념은 이터레이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중 변이 곡선에서 예를 들어서 구조물의 비선형성이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성이 이렇게 꺾인 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강성이 변화하는 구간을 일단 이벤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할 때는 하중이 있고 하중에 대한 서브 스텝을 나누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브 스텝 단위로 그냥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서브 스텝 단위로 해석이 진행될 때는 그냥 선형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정 강성으로 서브 스텝별로 해석을 하는데 그 서브 스텝 사이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비선형 고동 때문에 강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성 변화를 고려해서 다시 이벤트가 발생한 위치에서 재해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벤트에 따라서 강성이 변화하고 그 강성 변화를 갖다가 찾아가서 해석을 쭉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또는 그 이벤트의 변화를 얼마나 고려하는지가 그냥 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정해주는 거고, 그 스텝 내에서요. 어떤 이터레이션이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또 한 스텝 내에서 이제 어떤 오차가 발생을 했다 그러더라도 그 불평행력만큼은 다음 스텝에서 다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스텝에서 정해와 결과 오차가 만약에 크다 그래도 다음 스텝에는 어떤 오차들이 해결되었을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결과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강성 기울기를 바꾼다는 의미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림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치 해석을 할 때 하중 정분이라든가 또는 변이 정분으로 어쨌든 수치 해석을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특정 만약에 변이 정분으로 했다 그러면은 초기에 이제 그 강성을 계산을 해서 수치 해석을 수행하고 나면은 이제 2번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구조물이 어떤 비선형 고동을 하면서 항복이라든가 어떤 비선형 고동 때문에 하중 변이 곡선에서 구조물의 강성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요 해석을 한 2번에서 다시 그 강성이 변하는 위치로 이벤트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요 새롭게 바뀐 강성을 계산해서 다시 이제 원하는 위치의 해를 찾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이벤트의 수만큼 이제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하중 정분으로 했을 때는 이 단순 과정인 거고 변이 정분으로 했을 때는 변이로 하중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특정 일정 변이에 따른 하중 정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고 그거에 따라서 이벤트 발생마다 이터레이션을 계속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 정분을 보시면 똑같은 개념으로 마찬가지로 처음에 계산했던 강성을 가지고 해석을 한 후에 그 사이에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벤트 위치로 되돌아가서 그 이벤트 위치에서의 강성으로 수정해서 다시 해석을 수행하고 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쭉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정의를 찾아가는 개념인데 결국은 아주 효율적이고 굉장히 해석 시간이 빨라지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전체 강성 매트릭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한 부재의 강성 매트릭스만 변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파웰 교수 강의 노트에 보면은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방식인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보면 단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해석 방법의 단점이라는 거는 구조물의 사이즈가 많아지고 만약에 이벤트 수가 굉장히 많다면은 극단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수렴 그 해석 속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벤트가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이벤트에 의해서 강성이 바뀌는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오차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오차 누적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건축 구조물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획이 되고 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벤트의 발생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오버슛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는 단순화된 게 하중 변이 곡선에서 이벤트가 하나 발생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벤트가 발생이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차 범위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이제 허용 오차 때문에 이제 다른 위치를 찾아가지고 꺾여서 가는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특정 스텝마다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의 허용 오차를 퍼폼에서는 그 강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1%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퍼포먼스 이벤트 럼핑 톨러런스가 0.01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키워주면은 오차를 더 크게 그 죄송합니다.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석 시간이 이런 건 더 빨라지겠지만 이제 오차 값은 이제 커지겠죠. 그런데 파웰 교수 강의를 보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는 한 20%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 저도 잘 이해는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뭐 대략적인 구조물의 거동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이 범위를 갖다가 좀 키워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맥시멈 이벤트 퍼 스텝에서 이 20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폴트는 24개고 한 스텝당 이벤트가 24개까지를 일단 디폴트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넘었을 때는 이 허용 오차 외에도 이제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생했던 24번째 해당되는 이벤트까지만 강성에 따른 어떤 기울기를 갖다 묘사한 후에 해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차가 더 크게 생기는 거죠. 물론 다음 스텝에서는 다시 그 오차에 대한 불평력을 가지고 다시 또 동일한 해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스텝이 지나가면 다시 또 정의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요인이 그 오차를 발생하는 거고,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용 오차 때문에 이그젝트 이벤트 위치가 있고 오차에 의해서 이벤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틀린 위치에서 이제 이 강성을 갖다 반영을 해서 해를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와 오차에 의해서 이렇게 그어보면은 실제 만나는 점 변이값이 다르게 되고, 요 해당되는 오차 부분은 이제 다음 스텝에서 다시 다시 결과를, 수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이제 결과를 찾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이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럼프드 톨러런스 부분 문제와 이 구조물이 실제로 어떤 특정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항복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은 이제 이벤트 수 제한치를 갖다가 스텝당 이벤트 수를 갖다 24개에서 좀 증가를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그 문제보다는 어떤 특정 다른 문제 때문에 동시다발로 그 항복된 부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가 보통은 많습니다. 기술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델링이라든가 약간 어떤 다른 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별도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옵션 중에서 사용자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스탑 부분 여기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스텝당 맥시멈 이벤트 수를 24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해석을 멈출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퍼폼에도 있는 옵션이고요. 뭐, 그러니까 예스로 할 때도 있고 노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해석을 걸어놨는데 이미 이벤트가 발생해서 해석 결과가 부정확해질 건 줄 아는데 미처 모르고 계속 돌리고 있으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오차가 발생하지만 어쨌든 최종 결과까지 돌려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노라고 해야겠죠, 이제. 그 두 부분들은 판단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터레이션 방식이 아니라 이벤트 발생점별로 강성을 추정해가지고 이제 해외 결과를 찾아가는 거고, 이벤트와 이벤트 발생 위치마다 어떻게 보면 선형 해석이 수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그러면 해가 정확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돌리고 나면은 메시지 창이라든가 그 해석에 대한 로그 파일을 갖다 확인을 하시면은 각 스텝별로 언밸런스드 포스, 그 맥시멈 포스 언밸런스드와 그 스텝별로 언밸런스드 포스 값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값은 각 스텝 중에서 맥시멈 포스 언밸런스를 표시를 하는 거고, 그 값에 대해서 100을 곱한 게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3에서 5%뭐 이 정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결과가 문제가 없을 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보면 1.13이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134%라는 겁니다. 아마 특정 스텝에서 24개가 아니라 이벤트가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일 텐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모델링 수정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게 맥시멈 값이기 때문에 전체 스텝에서 최대값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에서는 이 정도 오차가 발생을 했지만, 지금 값이 좀 큰 편이지만 어쨌든 뭐 10% 정도 나왔다. 그럼 다음 스텝에서는 그 값들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뭐 1%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특정 스텝에서만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 스텝이 내가 검토하고자 하는 크리티컬한 스텝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해석은 재해석하실 필요 없이 그 스텝만 무시하고 그 결과로 어떤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한 이터레이티브 이벤트 투 이벤트 온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각 서브 스텝에서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로 해석한 후에 마지막에 오차 부분을 이터레이션 온리로 어떤 해석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터레이티브 온리와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보다 좋은 케이스를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은 이렇다라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터레이티브 온리 아니면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를 쓰는 게 낫고, 제 경험상으로는 어쨌든 퍼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때가 가장 빨리 수렴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를 쓸 때 이제 그 매뉴얼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몇 가지 이제 기술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돌리면서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건정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해석, 비선행 시간 이력 해석을 하던 뭐 선행 시간 이력 해석을 하든 FNA를 하든 어쨌든 힌지에 대해서 어떤 모델링 부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퍼폼이나 이런 일반 프로그램들은 이제 힌지를 처리하는 부분이 within 엘리먼트, 그러니까 모델 힌지 within 엘리먼트 이 방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이탭스는 모달 중첩법에 의한 비선형 해석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FNA로 쓰고 있어가지고 비선형 힌지를 갖다가 링크 엘리먼트로 치환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갖다 구성하는 옵션이 추가로 있습니다. FNA 해석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힌지 모델링을 할 때 해석 전에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FNA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두 번째 옵션을 지정을 하셔야 되고, FNA가 아니라 그냥 직접적 분법에 의한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을 하실 때에는 뭐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거를 선택해가지고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로 돌리실 때는 디폴트로 있는 탄젠트 스티프니스가 아니라 이니셜 스티프니스를 체크하고 해석을 돌리는 게 수렴성에서는 훨씬 더 빠른, 수렴이라는 표현이 계속 습관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언밸런스드 포스 부분이 오차가 거의 없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맞물려서 힌지 오버라이트 쪽에서 subdivide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링크 엘리먼트로 치환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within 엘리먼트로 할 때는 subdivide를 체크 해제하셔가지고 subdivide 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FNA처럼 링크 엘리먼트로 할 때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되고, 이니셜 스티프니스로 선택하는 부분들은 경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항상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그걸 선택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시간 이력 해석에 관련된 해석 옵션 쪽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로드 케이스 대화창인데 이제 FNA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 케이스 타입에서 논리니어 모달 FNA를 선택을 하시고 선행 하중으로 중력 하중을 선택하는 것은 비선행 시간 이력 해석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중력 하중이 논리니어 스테이틱이 아니라 FNA로 해석할 때는 반드시 FNA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한 모델 파일에서 FNA도 돌려보고 직접적 분법도 돌려가지고 뭔가를 파악해가지고 나 해석법을 결정하고 한 모델에서 다 해결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중력 가중을 타임 스토리 펑션을 이용해서 시간 이력 해석으로 수행을 하셔가지고 FNA와 직접적 분법을 한 파일로 모델링을 하셔가지고 로드 케이스만 달리해서 돌려보시면 좋고요. 그럴 때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논리니어 힌지 모델 부분을 링크 엘리먼트를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사용하시고 이니셜 스티프니스를 선택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 하중에 대한 가속도를 유한과 유투 방향으로 이제 입력하는 부분 앞에 설명과 동일하고요. 산형화 시킨 방법이기 때문에 요 아웃풋 파라메터 부분도 뭐 모달 댐핑이라든가 이런 쪽 디폴트 값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논리니어 힌지 부분을 갖다가 링크 엘리먼트로 취한한 후에는 선형화시킨 모달 해석법이기 때문에 추가 대화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대화창 기능과는 상관없이 비선형 해석이라는 거는 지진파 하나에 대해서도 구조물 규모에 따라서 뭐 20시간, 30시간, 지진파 시간이 20초에서 뭐 60초까지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하나 돌려볼 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수렴이 안 되거나 어쨌든 또는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에서 언밸런스 포스가 크다 그러면은 뭐 한 30시간 돌렸는데 또 그런 해석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힌지를 갖다가 적용시키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모델링도 깔끔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 요소 사이즈부터 해서 그런 이후에 이제 지진 하중을 줄 때 제 생각에는 풀로 지진 하중을 주시지 말고 지진 하중의 시종점 부위에 이제 지진 하중의 작은 부분을 빼고 스트롱 모션이 있는 부분만 떼갖고 와가지고 부분적으로 한 2초에서 3초 정도만 먼저 돌려보셔가지고 내가 지정한 해석 옵션들에 대해서 어떤 수렴성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미리 파라메틱 스테이지를 진행을 하시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옵션이 세팅된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작업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후에 풀 타임에 대해서 지진파에 대해서 돌리시는 게 나중에 전체적인 시간이 훨씬 더 세이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지진파 떼내는 부분도 사실 유럽 쪽에서는 타겟 스펙트럼을 만족시키는 지진파를 만들고 이 부분을 잘라내는 게 실제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생시간 이력 해석을 위해서 일단 지진 하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료 비상형부터 쭉 뭐 하중 로드 케이스 선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풍하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능 기본 내풍 해석을 할 때도 다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진 하중이 아니라 풍하중을 제한을 시켜야 되고 이 다이나믹 윈드 로드를 풍동 실험 결과에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풍동실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는 풍동실험하는 업체에서 나온 아웃풋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고 그 아웃풋을 받은 후에 수치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반 내풍 설계를 위해서 풍동 실험 결과로 나온 다이나믹 윈드 로드를 어떻게 제어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이라든가 또는 적절한 국내에서 수행된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해외 자료를 구해가지고 해당 항목을 발췌해서 풍동 실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탭스에 적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발췌된 내용 중에 지금 페이지에 보시는 설계 풍속이라든가 설계 풍화종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실제 그 이탭스 입력하기 위한 해외 사례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국내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킵하고요. 실제 이제 하중 부분, 산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풍동 실험 결과로 나온 하중이 일반적으로 빌딩의 플로우 다이아프램 쪽에 층별로 이제 제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의 하중이 을 어떻게 제어시키느냐 부분이 주요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이 탭스를 사용할 때는 지금 보통 풍동 실험 결과에 나오는 하중은 이제 이 세 가지 하중이 나오는데요. 보통 풍동 실험 결과에서 받는 부분들은 빌딩 베이스에 해당되는 그 XYZ축 방향의 모멘트와 그리고 이 베이스 모멘트를 갖다가 실제 발생시키는 층별 그 하중을 포인트 하중을 찾기 위한 포인트 로드 코에피션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타임 히스토리 베이스 모멘트 부분에 대한 데이터와 포인트 로드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이탭스에 입력을 해서 실제 스토리별로 대부분은 스토리의 다이아프램에 이 하중을 제한시켜서 선형 시간 이력 해석 또는 FNA 또는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멘트 부분은 당연히 단위가 모멘트 단위이고요. 포인트 로드 코에피션트는 XY 방향에 대한 수평력과
Z축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모멘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개수와 이 베이스 모멘트를 곱해가지고 스토리별로 이제 하중을 찾는데, 이 부분을 이탭스에 어떻게 입력하는지가 주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이런 시간 이력 하중을 갖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또 풍하중은 이제 적용하는 방향이 이제 계속 각도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10도 간격으로 360도를 고려하면 36개 방향으로 계속 하중이 제하되는 형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동실험 결과에서 베이스 모멘트 부분이랑 스토리별로 포인트 로드 코에피션트를 데이터를 받아왔고, 베이스 모멘트에서 각 타임 스텝 부분이 0.11초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별로 이 베이스 모멘트에다가 이 포인트 로드 코에피션트를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해서 로드 케이스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진 하중에 비해서 로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타임 스토리 펑션, 아까 전에 그 지진 하중을 설명드릴 때도 그 지진 하중이 그 타임 스토리 펑션으로 입력이 되고, 가속도 방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로드 케이스를 생성을 한다든가, 또는 그 중력 하중 같으면은 로드 패턴에 중력 하중이 있고, 그리고 펑션을 사다리꼴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두 개를 갖다 곱해 가지고 하중화 시키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기능을 갖다 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임 스토리 펑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모멘트로 XYZ 방향 3개 성분이 있는데, 바람에 대한 각도가 그 10도씩 해가지고 36개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토탈 타임 스토리 펑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6을 하면은 108개의 펑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진 하중이라든가 중력 하중에 대해서 펑션이라든가 로드 패턴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식을 보면 충분히 추정해서 만드실 수는 있지만, 실제 기계적으로 단순 반복 작업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입력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별로 적절한 자동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개발사의 추후에 약간 좀 더 편리하게 한 번에 입력시킬 수 있는 뭐 기능이라든가 또는 서드 파티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풍동실험 결과에 나오는 베이스 모멘트 부분을 갖다 펑션으로 지정을 하고, 로드 패트 부분에서 아까 전에 그 층별로 스토리별로 포인트 로드 코에피션트를 갖다가 각 3개 방향에 대해서 수평 전단력 2개, 그 다음에 모멘트 하나에 대해서 스토리 다이아프램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로드 패턴에 대해서 108개에 그러니까 36개에 대한 방향별로 곱해져서 실제 로드 케이스는 36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드 패턴 3개에다가 컴포넌트 3개이고 이게 36개 방향이니까 각각 매칭을 하면 하나의 로드 케이스에 3개의 펑션이 사용되게끔 되어 있고, 결국 로드 케이스는 36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중들과 조합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상세하게 대하창으로 보시면은, 일단 지진 하중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모멘트에 대한 3개 성분에 대한 걸 갖다 펑션으로 입력을 할 때는 그 타임스토리 펑션에서 프롬 파일에서 지진 하중과 똑같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날려야 되는 헤드라인이라든가 데이터 항목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이거는 받아오는 데이터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풍하중에 대한 타임 간격을 갖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베이스 모멘트에 대한 펑션이 이제 화면에서 확인이 됩니다. 유저 디파인으로 컨버트 하셔도 되고, 전체 풍화중에 대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타입3 펑션 네임 역시 360도에 대해서 10도별로 어쨌든 36개가 존재하고, 방향별로 하면 108개가까지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 108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이밍을 잘 하셔야지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모멘트에 대해서 방향별로 36개에다가 그러니까 바람에 대한 각도에 대해서 36개에다가 각 각도별로 MX, MI, MZ가 있기 때문에 108개에 대한 펑션을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별로 포인트 로드 코에피션트를 갖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펑션이 적용이 돼가지고 층별로 하중을 분배하는 기능인데, 다이아프램 위치에 그 스토리별로 포인트 로드 코에피션트를 갖다 다이아프램 위치에다가 제하를 시키시면 됩니다. 받으신 데이터를.
이때 이제 다이아프램의 수평압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드 패턴에서 풍하중에 대한 타입 중에 코드 베이스로 이제 하중을 산출하는 외에 유즈 로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OK를 누르시면은 이런 대화창이 뜨면서 각 스토리별 다이아프램 위치에 6방향 하중을 입력할 수 있게끔 어, 그 대화창이 테이블 형태로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3개 방향, 2개 수평력, 하나 모멘트에 대해서 각각 3개에 대해서 다이아프램 위치에 포인트 로드 코에피션트를 갖다가 하나씩 입력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드 패턴에서 2개의 수평력과 모멘트에 대해서 각 3개의 로드 패턴이 이제 생성이 되게끔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지진 하중에 대한 로드 케이스 만들듯이 로드 케이스에서 타임 히스토리 FNA로 할지 또는 직접 접근법에 의한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할지 또는 뭐 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지진 하중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대화창과 모두 동일합니다. 요 예는 FNA로 되어 있는 거고요. FNA로 한 이유는 비선형 속성을 입력을 하더라도 풍하중이기 때문에 실제 비선형 고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실제로 FNA만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 로드 자체도 FNA로 해가지고 일단 풍하중이기 때문에 중력하중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엔지니어가 판단해서 중력하중에 대한 영향을 선행하중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아마 판단하기 힘들 때는 디폴트로 지진 하중에 대해서 FNA 해석할 때처럼 그래비티 하중을 입력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 플레이스 부분에서 지진 하중을 참고해가지고 유출을 해보시면은 고정 하중에 대해서 입력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로드 패턴에서 우리가 다이아프램 위치별로 포인트 로드 코에피션트를 X, Y 2개의 수평방향과 모멘트에 대해서 각각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 베이스 모멘트 펑션이 있기 때문에 펑션을 하나하나씩 지정을 하면은 요 2개가 매치가 돼가지고 결국 곱해져서 청별 하중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0도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360도에 10도씩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로드 케이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36개가 만들어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며칠 후에 자료가 PDF 파일도 등재를 시킬 거라서 한번 내용 쭉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상 지진 하중과 풍하중에 대해서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하기 위한 주요 입력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힌지라든가 이런 직접 입력하는 부분들은 이전 강좌에 설명을 드려서 누락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더 있고, 특히 통화중에 대한 부분들은 ASC 7-16이라든가 또는 프리스탠다드 포 퍼포먼스 베이스드 윈드 디자인 이런 쪽의 자료를 저희가 스터디하고 구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후속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해야 될 분량도 많고 한 번에 소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주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좌 후에 고객분들 좀 의견 좀 들어가지고 만약에 프로그램과 100% 상관없지만 그런 내용들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음 달 강좌라든가 또는 뭐 자료 배포식으로 해서 고객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이달 말에는 그동안 해하지 않았던 이탭스 기능 중에 오늘도 잠깐 설명은 나왔지만 시공단계 해석 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시공단계 해석이라든가 섹션 디자이너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법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기능을 익히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강좌는 그걸 할 예정이고요. 7월 중에는 성능기반 내진이나 내품 쪽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객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오늘 강좌를 보완하고 좀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